안녕하세요. 수원 민주화운동 개성사업회 이사 정원민입니다. 그 더웠던 이게 가을이나 맞나 싶던 가을 날씨가 갑자기 추위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감기 환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을 정도니 전부 다 몸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민주 이야기와 민주사랑방은 11월 13일부터 진행되는 제18회 수원 민주주의 시민아카데미 2024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 강연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강연을 다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으나 강연에 못 오신 분들이나 지인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민아카데미는 특히나 강사 섭외와 강연에 대한 여러 조건들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 제1강 조상호 변호사님의 민주국가와 사법기관의 역할, 부제 대장동 게이트, 사법 리스크는 존재하는가를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다 준비되셨어요? 예. 잠시만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김준혁입니다. 예. 원래 그 조상호 변호사님 오신다고 해서 강의를 들으러 오기로 마음 먹고 있었는데 우리 김영균 국장님이 사회까지 보라고 해서 일거양득 그래서 사회비를 주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김밥 한 개 반으로 퉁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김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은 언론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예, 뭐 그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님 민주당에서 가결 처리하고 그 뒤에 이제 법원에서 기각 처리되기를 이제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던 그 순간에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이 이재명 대표님의 변호인으로 그 법정에 들어가서 온 맹활약을 해서 이제 기각 판정을 받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 곽균택 변호사님하고 조상호 변호사님이 정말 이 나라를 살렸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 사이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구세주의 이론으로 지금 이제 한국 사회를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 분이신데 이분한테 오늘 부탁을 한 것은 아까도 나왔지만 대장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 지금 대장동 이 이야기가 지난 대선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대장동이 진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정말 조작과 또 역으로 국민의힘 사람들에 대한 50억 클럽이 더 커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엉터리 내용이 왜 이렇게 커지게 됐을까? 그리고 실제 우리가 대장동에 이재명이 진짜 관여돼 있는 거 요만큼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혹은 뭐 좀 먹은 거 아니야?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정진상 그 정무실장이 대장동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건 다 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대장동의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에서 대장동에 대한 진실 프로그램 이 강의를 첫 강의로 잡은 것 같고요. 그래서 조상호 변호사님을 이제 초빙을 하게 됐는데 저하고 모임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저한테 인사를 꼭 좀 시키는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고요.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 정말 해박하고 대장동과 관련된 내용 말고 나머지 모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변호를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물어보시면 막힘없이 착착착착 다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정말 멋진 강의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금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상호 변호사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저는 이 사건을 여러분들께 사실관계 중심으로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의 기소 자체가 얼마나 부당하냐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건이 범죄가 아닌 거를 범죄화하는 특수부 검사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자체가 심지어 지금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가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범죄에 해당하느냐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찰을 드리려고 하고요. 중간중간에 만약에 뭐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들에 관해서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시간 남짓한 강의를 끝내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는 사실이 아닌 것, 너무나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게 객관적 증거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계속 다른 사실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저희가 조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독특한 문서를 발견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 그 유동규가 이제 참고인으로서 진술조서로 작성된 게 있어요. 그걸 검찰에서 굉장히 뒤늦게 내가지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피신 조사, 이른바 피의자로서 본인이 조사받은 조서만 봐서 그랬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 참고인 진술조서 과거 2021년 이 사건이 최초 불거졌을 때, 그 2021년이죠. 예, 2021년 10월경에 조사받았을 때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검사의 질문이 지금 법정에서의 유동규 답변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정말 토시 하나 안 들리고 거의 똑같아요. 아, 역시 집체 교육을 했나 할 정도로. 그리고 오히려 유동규의 지금 답변이, 그때 당시 답변이 지금 변호인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때는 변호인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검사와 유동규만의 조사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유동규, 그러니까 검사의 질문이 지금 유동규의 답변과 똑같습니다, 진짜로. 그걸 그대로 저희가 설명해서 좀 제출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사건 전반,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일별을 하면서 이 사건들이 얼마나 법적으로 무리수를 두고 있는 사건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제로는 우리 법은 죄형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리고 소급비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거예요. 뭐냐면 미리 죄형을 정해놓은 것들로만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형은 누가 정하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상 국회라는 대의제 기구를 통해서 국민들이 자기들이 직접 정한 법이기 때문에 구속되고 처벌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에 구속돼서 처벌도 되고 심판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죠. 이른바 자기책임의 원칙입니다. 자기들이 미리 결정해 놨기 때문에 사회 질서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규율은 이거다. 이 정도의 죄를 졌다면 처벌을 해야 된다. 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처벌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보겠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피고인 이재명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년 9월 29일 대장동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핵심 참고인인 김문기에 대한 수사도 같이 개시되니까 김문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약간 이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고 싶다. 그래야지 나한테 선거에 유리할 것 같다. 라는 내심의 의도를 가지고 21년 12월 20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주영진 앵커가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시장 재직 중에 이미 김문기로부터 보고도 여러 차례 받고 해외 출장 중 골프도 치는 등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이후 도지사 재직 중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이것저것 사실관계를 여기서의 선거법 위반은 지금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기소됐다 최종 다 무죄받았던 사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잘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해서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제가 왜 여기다가 노란색 표시를 했냐면 좋습니다. 지금 이 검사의 주장이 앞에 부분이 다 진실이라고 치자고요. 뭐 이건 다 진실이 아닙니다만 진실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의 일반적 공소장 기재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백현동 공소사실도 마찬가지예요. 맨 끝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2항이고요. 처벌 규정이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약간 그러니까 불리한 내용을 상대 후보에 대한 불리한 내용이죠. 와 양형도 다르죠.
낙선 목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되면 판사가 최대 장량 간격을 하더라도 25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당선되더라도 당연무효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낙선 목적은 그냥 5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그 최하로는 5만 원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선 목적 같은 경우는 80만 원, 50만 원 선고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낙선 목적은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그 후보자 등에 관해 어떠한 사실이라도 상관없어요. 후보자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합니다. 근데 당선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건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후보자에 관해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벌하는 허위 사실의 유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제한되어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에 관해서 당선 목적으로 거짓을 얘기하면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제한해 놨냐면 선거는 뭐죠? 기본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적합한 후보인가를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유권자들에게. 그런데 때로는 그 설명의 과정이 약간의 과장을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처벌해버리면 사실상 선거운동을 부정하는 결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판단에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지금 보고 계신 출생지, 우리나라 참 고향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가족관계, 누구랑 가족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이 가부장제 사회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그리고 누구로부터 지지받았느냐. 이게 나를 지지해준 지지선언해준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것들은 유권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발언할 때는 아무리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싶어도 조심해라 하고 제안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자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그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아야 될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를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겠다가 국민들의 의사인 거예요. 국회가 정해놓은 법이고. 그럼 다시 돌아가 볼까요? 보시죠.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백현동에서 특히 국토부 압박이 있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그 압박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이 발언입니다. 근데 사실은 국토부에서 압박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자체 검토에 따라 변경한 것이다라는 게 사실인데 보시죠. 그러면 도대체 아까 얘기한 그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출생지입니까? 가족관계인가요? 신분과 관련된 겁니까? 후보자의? 아니죠.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인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것인가요?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여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김문기 씨에 대한 인식 내지는 아느냐 모르느냐가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친소관계에 있느냐에 따른 판단일 수는 있지만 여기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백현동 관련 공소사실에서 국토부의 협박 압박이 있었다가 후보자의 여기 어디에 해당하죠?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소속단체, 특정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행위인데 이 행위가 후보자의 행위입니까? 국토부의 행위죠. 국토부가 협박했냐 압박했냐에 대한 거예요. 내가 압박감을 느꼈다가 행위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후보자가인 이재명이 그런 그때 당시에 국토부가 행한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본인이 느낄 때 그게 압박으로 느껴졌다는 감정의 표현 내지 판단이에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에 이런 허위사실 공표죄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아까 낙선 목적과 달리 허위사실 처벌하는 허위사실의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하냐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출생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아니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전에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가 똑같이 기소된 케이스가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죠? 형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느냐가 뭐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공소장 이 기재례가 일반적인 우리가 배우던 기재례, 사문연수원에서도 배우고 판결문 쓸 때도 다 그렇게 쓰고 공소장 쓸 때도 그렇게 쓰는 그 기재례대로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그 피고인이라는 건 이재명이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을 시절입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렇게 공소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왜 행위냐? 형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 행위에 관한 사실을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허위사실의 유형을 특정을 못하고 있어요. 특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부에서 처음부터 지적된 사례예요. 그래서 이 행위 유형을 특정해라 했더니 4차 공판준비 기일에 이르러서 비로소 한 얘기가 이건 다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일단은 특정을 했습니다. 다 나머지에는 너무 해당이 안 되니까 결국 행위에 가는 것이다. 왜 행위냐? 김문기를 모른다라는 그 말 속에 그러니까 이 되게 독특한데요. 피고인의 그 구체적인 워딩 표현을 가지고 지금 다투는 게 아니고 그 표현 속에 내재된 함의 그 내재된 함의를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그 검사가 이제 해명하기로는 김문기를 모른다는 말 속에는 김문기한테 보고받은 사실 그거를 부인한 거고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해외에 가서 출장 중에 골프를 팀을 이뤄서 쳤다는 사실도 부인한 거고 김문기에게 몇 차례 전화로 보고받은 사실도 부인한 거다예요. 그거를 내포한다는 겁니다. 김문기를 모른다는 말 속에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거와 같다. 마찬가지로 국토부로부터 협박이 있었느냐? 그러면 국토부 행위를 특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것도 피고인의 행위라는 겁니다. 왜 피고인의 행위냐? 이렇게 국토부의 협박과 관련된 내용들에 관해서 벌어진 공무원들과의 보고 과정이라든가 이런 사실관계 자체를 다 부정하고 있다는 취지예요. 여기 말 속에 어디에 그 말이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본인들이 추측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은 다 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국회가 입법을 해야 돼요. 뭘로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아예 그 앞선 그 허위사실 처벌되는 허위사실 유형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선 목적과 동일하게 삭제해버리거나 그죠? 삭제해버리거나 아니면 여기에 또 넣어야죠. 뭘? 그러니까 누구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인지 여부. 여기 마치 누구로부터 지지 여부를 넣은 것처럼 인지 여부 이런 걸 넣어야 돼요. 그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국민이 해야죠.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을 무한 확장 해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검찰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무리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계속 검찰이 법원에서 재판장에 의해서 소송지로 되게 혼나는 거예요. 최근에 기사도 보셨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제가 설명드린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엇에 관한 허위인가 이걸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 안다 모른다가 과연 사실에 관한 영향이냐 이거는 인식이다. 그리고 판단이다. 그리고 허위인가 이게 과연 검사 사칭자 허위사실 공표 누명을 썼다는 표현이 의견 사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이때도 검사 사칭 관련해서 누명을 썼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표현했는데 그거를 기소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1심, 2심, 3심 판단이 동일했습니다. 뭐냐면 억울함을 표현한 감정의 표현 내지 그때 당시 그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시한 것이지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다. 왜?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한 거야 하려면 일시 장소에 의해서 특정되는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래서 탄핵 가능한 사실을 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명 썼다는 걸 어떻게 탄핵하죠? 내가 누명 썼다고 느낀다는데?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김문기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를 어떻게 탄핵할 수 있습니까? 검사가. 그 특정 날짜와 일자로 그 사람의 어떤 특정 행위나 방식을 증거로서 입증한 다음에 너는 봐라. 이런 증거에 따르면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 라고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당선 목적이 인정되는 거. 김문기 연결을 부정하고 싶었다면 아예 모른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 하나의 대답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 인식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 도지사로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을 당시 기소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김문기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잘 알게 됐다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깝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잘 알게 됐다라는 그러니까 나름의 친분의 그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 한 인터뷰에 한 질문에 대한 대답 안 속에서.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개인적으로 잘 몰랐다라는 그 말이 그 사람과의 그 거리감을 두는 게 당선 목적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 대답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 아까 제가 드리는 그런 말씀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또 법적으로 좀 분석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이른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2014년 8월경부터 굉장히 길죠. 이제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2023년 1월경까지 이건 1월경까지는 기소 시점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걔네들 주장은 지금도 범죄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익이 완전히 분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십시오. 그래서 수용 방식의 사업 방식 결정, 공모 지침의 주요 내용 등 공무상 비밀 누설, 그런 사실들을 누설해서 결과적으로 김만배 등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서판교 터널 개설 등에 관해서 민간 사업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익을 극대화시켜줬다. 그래서 그에 따라 지금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게 140억 8천만 원이고요. 자산관리 위탁 수수료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택지 분양 배당금으로 이게 잠깐만요. 7억 10억 570억 예. 570억밖에 안 되지. 택지 분양 부담금이니까 예. 그 배당금이니까 570억 정도를 각각 취득했고 또 화천대유 명의로 출자자 직접 사용을 해서 공동주택 분양 이익을 이게 3,690억입니다. 예, 좀 그 상상 안 가는 숫자죠. 예. 3,690억 정도를 취득하게 하고 천화동인 1호 명의로 1,210억 정도를 그 천화동인 2호로 이렇게 각각 이렇게 배당금을 취득해가지고 최종적으로 7,880억 상당의 재산 이득을 취득하겠다. 이게 공소 사실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지금 이 얘기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 그 화천대유 코가 가지고 가는 사실상 그 은행권 컨소시엄 하나은행 컨소시엄 전체가 벌어들인 수익이 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의 범죄 수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재판장이 제일 먼저 성명을 요구한 건 인과관계에 있는 범위로 이익을 좀 한정해라. 그러니까 너희들 입장으로는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이 다 범죄 수익이란 얘기냐. 이제 이런 지적을 처음부터 받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일단은 이 공소사실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가법 위반 공소사실은 뭐냐면 성남시장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 공모 지침에 의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집행을 해서 능력 있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임무가 성남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되게 독특하죠. 성남시가 100% 주주로서 배당권을 행사하는 공사의 보유 자산인 성남의 뜰 출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를 선량한 주의음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최대한 확보할 임무가 있었다. 누가? 성남시장이.
이게 제가 이걸 왜 지적하냐면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이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5개 필지 공동주택 분양사업했다는 전체 배당이 그 가능이익에 대해서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피해자인 공사가 확보해야 될 이익은 70% 배당권이래요. 이게 왜 70%라는 숫자가 나왔냐면 내부적인 검토에서 50%한, 70%한 뭐 이런 것들을 막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니네는 이렇게 검토하는 안을 보니까 70%까지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근거인지는 몰라요. 그렇게 70%를 받겠다고 덤비면 그 민간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인해 줄지도 의문인데 내부적으로 하급 직원의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면 그 안이 그냥 70% 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50억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전체 사업의 70% 이익을 가져와야 된다는 게 검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배당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못 가져온 차액 4,890억 상당을 손해를 끼쳤다. 이게 그쪽 논리입니다. 그렇다고 70%를 약정한 사실이 있냐?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70%를 가져오게 되면 저쪽이 얼마를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분석한 모델링은 있는데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성남시장이 공사의 보유 자산인 성남의 뜰의 지분적 가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일견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남시장이 하는 일이 아니고요. 공사사장이 할 일입니다. 공사 임원들이 할 일이고. 왜냐하면 성남시장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제3자 뇌물이 됩니다. 그게 성남 FG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이 얘기하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왜 만들어졌냐면 LH 사건을 보시면 돼요. LH 사건에서 개발 정보를 그 LH 직원들은 미리 알고 있었죠. 근데 그래서 걔네들이 뭐를 했죠? 땅을 미리 샀죠. 맞아요. 땅을 미리 샀어요. 어떻게 샀겠습니까? 염가에 샀겠죠. 싸게 샀겠죠. 왜냐하면 개발 정보를 그 땅을 파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근데 이미 개발될 거라는 게 확정적 계획이 쓰면 그때로부터 그 땅의 가치는 이미 비싼 땅인 거예요. 당사자만 모를 뿐이지. 개발하는 사람 내부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내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땅은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짜리라는 걸. 근데 본인이 그걸 염가에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본인만이 아는 정보를 활용해서 굉장히 싸게 취득하는 거죠. 그리고 개발 정보가 발표되면 폭등하겠죠. 그래서 시세 차익을 얻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급하강해요. 그래서 9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게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이 돼야 정상인데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사람이 비밀을 이용해서 부정한 이익을 얻은 시점과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최초에 그 땅을 구입할 때 이미 부정한 이익을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만이 아는 정보에 따르면 이건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1000만 원짜리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그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을 기하로 해서 이 사람한테 되게 싸게 산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2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급하강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 사람은 100만 원밖에 이득을 얻은 게 아닙니까? 아니면 900만 원 이익을 얻은 걸로 봐야 됩니까? 900만 원 이익을 얻은 걸로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경기 사정 변동까지 고려해 줄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역으로 2천만 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 2천만 원 이득을 얻은 건가요? 그 개발 정보로 얻은 이득은 1000만 원, 900만 원이 맞거든요. 1900만 원이 아니고. 근데 또 역으로 심지어 부동산 IMF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90만 원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무죄입니까? 유죄죠. 그때 땅을 살 때 이미 본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은 거예요. 그 이후 IMF라는 외력 변수에 의해서 다시 가격이 하락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범죄인 게 범죄 아닌 게 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변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일관돼서 그 재산상 이익의 취득 시점이 언제이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시점을 그 재물 자체를 취득한 때로 봐요. 그때 범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그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시면 예를 들면 이 대장동 사업에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 대장동 일당들이 돈을 못 벌면 만약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만약에 맞다면 검사 주장대로 맞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은 대장동이 그때 당시에 갑자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폭등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무죄입니까? 그것도 유죄여야 되잖아요. 근데 검사는 갑자기 이익 취득 시점을 최종 배당 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법원 판례인데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땅을 샀어요. 염가에 땅을 샀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환가 처분을 해서 이득을 얻는 게 아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이에요. 땅을 염가에 취득한 그때 이미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라고 봐요. 여기 보시죠? 여기 보이면 나오시죠? 그 물건을 매수한 때 범죄가 이미 성립하고 나중에 그 비밀이 공개되어 시세가 상승한 다음에 이를 다시 처분하여 전매 차익을 얻음으로써 이익을 현실화했다고 해서 그때 비로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 아니다. 이렇게 본다고요, 대법원이. 근데 지금 얘네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 관보에 공개되는 방법으로 이미 공적으로 공개되면 비밀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업무상 비밀 이용 재산 취득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왜냐면 지금 얘네들 검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공모 관련된 기준들을 미리 습득해서 얘네들이 준비하는 데 용이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대장동은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미리 알게 됐다는 그 공모 기준을 3주 전에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2달간의 기간을 줘요. 그래서 이른바 하나은행 컨소시엄 김만배 일당 등의 하나은행 컨소시엄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세계금융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리 알게 됐다는 그 정보는 그 이후에 공개돼요, 다. 그래서 비밀성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얘네들은 애써 눈을 감고 이 판례들을 눈을 감고 무리하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범행이 완성된 시기는 언제죠? 예, 얘네들이 우선수익자로 선정된 때예요. 그때 이미 비밀 이용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5년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지금 2021년, 2023년 이런 얘기, 2023년 1월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도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득을 취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 이건 아까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죠? 환가에서 처분해서 이익을 현실화하는 과정이죠. 이 이익을 현실화하는 과정에 범행이 성립됐다고 보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 판례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2015년 기준으로 삼으면 2022년에 공소시효는 끝납니다. 이게 공소시효 7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전 공모기준 공개를 이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아요. 들어오는 사람들은. 제가 참고적으로 사실관계 말씀드리면 이 세 개 컨소시엄 중에 이 세 개 컨소시엄은 점수가 다 비슷했어요. 근데 어디서 갈렸냐면 제일 배점이 높은 게 그 컨소시엄 주체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증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컨소시엄 주체의 신용력이에요. 셋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가장 배점이 높아요. 그다음 두 번째 배점이 높은 게 뭐였냐면 원주민 보상 대책입니다. 원주민 보상 대책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그러니까 김만배 일당 등이 정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그 전체 160점에 만점을 받는데 다른 컨소시엄보다 2천억 정도를 더 씁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한테 더 많은 보상액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거기서 점수가 갈렸어요.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그 이재명 당시 시장은 그 두 번째로 배점을 거기다 많이 둔 이유가 원주민들이 피해 없이 나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의도였고요. 거기에 가장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그냥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당첨이 된 것이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그리고 누설 주체
이게 민간 사업자 제안을 참조하라. 이거는 시장 지시입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 많은 컨소시엄이 참여해서 경쟁 구도를 갖춰서 가급적이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컨소시엄을 선택하길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런 지시에 따라 제안을 주고 받았을 수도 받았다고 보여요, 저희는. 근데 그거를 누설로 보는 겁니다. 근데 누설을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원래? 공무원이 해야죠. 근데 이거는 그쪽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공무원들이. 근데 그러면 이걸 누설로 볼 수 있느냐? 남욱 등이 이런 걸 제안하면 돼. 정영학이 이 부분 전문가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런 사업을 처음 해보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의견만 받았냐? 아닙니다. 산업은행 컨소시엄의 의견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공모지침을 완성한 것인데 그러니까 누설의 주체가 어디냐는 겁니다. 저희는. 역으로 그런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지적한 건 아니고요. 재판 과정에서 조병구 부장판사가 지적한 겁니다. 누설이라고 하려면 공사가 독점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를 민간업자에게만 몰래 제공해야 되는데 민간업자가 제안했다는 뜻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게 누설에 해당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거는 재판장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서판규터널 개통 여부가 뭐 이건 비밀인가? 이건 사실과는 문제인데 서판규터널 개통은 관보에도 실린 공지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선 자꾸 뭐라고 하냐면 서판교 터널을 몰래 개설했다는 거예요. 근데 관보가 이미 있어요. 그럼 그 관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확정적인 게 아니었다고 자꾸 주장해요.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서판교 터널 건설 비용을 민간업자한테 부담시키는 바람에 이른바 그 유명한 법정에서의 그 증언이 나옵니다. 그 공산당 새끼, 빨갱이 새끼, 이게 이제 김만배 워딩인데 이재명 당시 시장을 가리켜 한 말이라고 그 당시 그 화천대유 대표였던 이성환인가요? 하여튼 변호사, 그 변호사가 법정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게 다 안 되니까 결국에 특가법 위반 업무상 배임,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를 했는데 시장은 공사의 재산사무 처리자인가? 여기서부터 막혀요. 이게 여러분들 이번에 백현동 사건에서 영장심사 판사가 백현동 사건 심리할 때 제기했던 의문점입니다. 시장이 과연 공사의 재산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주체인가요? 왜냐하면 우리 잘 모르시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냥 사무를 수행하다가 손해를 끼치면 배임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재산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쳐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손해를 끼쳤다.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 있죠. 그거는 배임이 아닙니다. 안전 사무 위반으로 별도의 법에 따라 처벌되는 건 별개고 업무상 배임을 아니라는 거예요. 배임은 재산 사무에 한정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인허가권이 재산 사무냐는 거예요. 시장의 인허가권이. 시장의 인허가권은 시민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 행사돼야 되는 것이지 공사의 재산을 보전하거나 재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행사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진짜 공산주의예요. 왜냐하면 재산은 공사 사장이 공사 경영을 함에 있어서 지어야 될 의무이지 시장이 만약에 인허가권으로 공사를 도와주기 시작하면 공사가 막대하게 우월한 지위에서 시장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다른 시장 참여 주체하고 달리. 민간 기업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 공사가 시장의 인허가권을 독점하게 되면 경쟁이 됩니까?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뭘 경쟁할 수 없는 구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몰아주면 뭐라고요? 그때는 아마 그렇게 했으면 제3자 뇌물로 또 기소했을 겁니다. 그 제3자는 공사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제기한 의문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시장이 인허가권을 행사하는데 성남시의 이익은 공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익이 아니고 성남시의 이익, 성남 시민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건 알겠는데 공사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해야 된다고? 공사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시장이 공사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의무를 저버리면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인가? 아니 시민에 대해서 인허가권으로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는 거지 공사 돈 벌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공사의 주주감독권 행사 외에 인허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이거는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 사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건 대법원 판례인데요. 위임 사무 및 그 직무 범위에 속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다. 이게 공공기관 동무원들이 판단할 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 등의 재산상 손해에 발생한 재산적 이익이 귀속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만으로 임무상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공공기관에 내지는 공적 주체,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공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 근데 공공이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기업 주체들이 돈을 벌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벌 기회를 주면 그 이익을 씨가 독식하지 않으면 그게 배임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요. 어떤 R&D 사업 같은 거에 공공 지원을 해요. 이 R&D 기술 발전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결국 그 R&D 기술의 혜택을 입어서 돈을 벌면 업무상 배임인가요?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만들어서 공사로 만들어서 시가 돈을 벌어가지고 시민들에게 교복을 나눠줘야지 왜 삼성전자 같은데 R&D 하는데 국가가 도와주냐? 그래서 그렇게 한 건 배임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법원 판례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분양 사업으로 거의 4천억 넘는 이득을 그쪽에 몰아줬다고 하는데 대장동 개발의 경우에 공동주택 용지가 이 논리대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LH가 분당 신도시를 개발한 다음에 그 공공 용지를 다 LH가 독점적으로 분양해야 된다는 꼴이 돼요. 삼성물산에다가 용지를 팔았잖아요. 니네 왜 팔어? 분당은 그냥 분양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구름처럼 몰려들어가지고 분양 신청하는 이른바 근사하게 아파트들인데 왜 니들이 그걸 안 해? 그렇게 해서 획일적인 LH 아파트만 지으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들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파트 품질 경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건설 주체에다가 분양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검사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화천대유가 거기에 5개 필지를 우리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분양받습니다. 이 과정에는 위법이 없다는 거는 검사도 인정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고 너희들은 따로 얘네들이랑 같이 분양받아서 사업하지 않은 것이 배임이다예요. 왜 아파트 사업을 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민간기업과의 유착이 인정되느냐? 유일한 진술은 유동규의 진술입니다. 근데 유동규의 진술은 특징이 있어요. 모두 정진상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직접 보고한 건 없어요. 스스로 인정해요. 제가 그 정도 급이 아니라고. 근데 정진상이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추측이죠.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러면 정진상에게 보고를 했다. 그러면 정진상의 진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진상이 이렇게 민간과 유착했다. 유동규가.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진술을 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 관여에 관해서는 누구도 경험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남욱은 이재명 대표는커녕 정진상 실장조차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따로. 직접 얼굴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서로 몰라요. 그거는 검사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는 당연히 기자이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과 전화 통화한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만 둘 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내용을 공유했다거나 공모했다거나 하는 건 다 부인하고 있어요. 정영학 몰라요. 정진상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대장동 민간업자 중에 유일하게 정진상 실장과 통화를 하는 사이는 김만배 기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김만배 기자는 범행을 부인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본인이 직접 알고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유동규의 증거는 김만배, 그러니까 적어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증거가 그래서 될 수가 없어요. 본인도 직접 보고했다고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정진상한테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자기가 보고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 정진상 실장과 관련돼서 유동규의 진술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유동규는 최초 진술을 바꾼 게 2000 이거 잘못 표시됐는데 20년 9월 26일입니다. 2021년 이거 잘못 표시됐습니다. 2021년 9월 26일입니다. 이때 진술을 처음 바꿔요. 진술을 처음 바꾼 그때로부터도 최소한 4차례 이상 진술을 바꿉니다. 왜 바꾸냐면 말이 안 돼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꿀 때 3일에 걸친 면담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요. 근데 그 검사실에 제정되어 있는 재정 시간, 출입 기록을 통해 확인된 재정 시간으로 보면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를 검사실에서 면담을 해요. 그래서 3일 동안 면담을 이어서 합니다. 그렇게 3일 후에 14, 15, 16일 이 10월 2022년 10월 14, 15, 16일 3일간 면담을 한 후에 17일 날 조서가 작성되는데 그 17일 조서의 내용이 그나마 객관적 사실과 객관적 다른 정황 사실과 불일치하지 않는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13일까지는 심지어 굉장히 초운이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돈을 예를 들면 남욱에게 받았다고 1억 5천을 받았는데 그거를 김용과 정진상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 자기 차 안에서 구체적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든요. 차 안에서 돈을 꺼내서 까만 비닐봉지 2개를 편의점에서 과자를 좀 산 다음에 비닐봉지 2개만 달라고 해서 까만 비닐봉지 가지고 와서 1억은 쇼핑백에 넣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그 까만 비닐봉지 뜯어지지 않게 그리고 안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까만 비닐봉지로 2개를 겹친 다음에 거기에 5천만 원을 덜어서 넣고 그래서 잘 묶었다요. 그러면서 사이에 위에다가는 과자를 포장했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게. 이게 진술이에요. 최초 진술인데 이 진술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이른바 아파트에 올라갔다고 하는 그 길에 계단식 아파트냐 복도식 아파트냐 이게 진술이 첫째 맞지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단식 아파트가 아니라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는데 계단식 아파트에 살았는데 복도식 아파트처럼 진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돈이 출처가 맞지 않아요. 다른 사람 진술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꾸냐면 1억은 김만배한테 나무한테 받고 5천만 원을 김만배 나무한 둘 중에 누구한테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둘 중에 한 명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건 뭐냐면 아니 너가 1억 5천 받아서 차에서 그렇게 2개를 소분하는 과정을 세세하게 진술하지 않았냐. 근데 바꾼 진술에 따르면 1억을 따로 받고 5천을 따로 받았잖아요. 그럼 네가 그렇게 비닐봉지 까만 비닐봉지 2개까지 편의점에서 과자를 하나 사가지고 얻어와서 그 나누는 과정의 진술은 뭐냐예요. 그렇게 세세한 기억을 해가지고 한 그 진술은 갑자기 붕 뜨는 거죠. 근데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최소 4차례 이상 바꿔요. 이미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김용 그런 분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작정하고 쏟아내는데도 계속 바꿉니다. 그래 객관적 정황과 불일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법정에 와서는 잘 모르겠고 돈 준 건 확실하다예요. 구체적인 정황을 다 이제는 모르겠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근데 돈 준 건 확실하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화를 내요. 막 이럴 줄 알았으면 다 녹음해 놓을 걸 그랬다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마지막에 유동규 진술 자체로도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거나 금전을 교부했다거나 아니면 금전을 받았다라는 거를 말했다거나 하는 진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 개발 같은 경우 이해충돌 방지법은 명백하게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고 그다음에 비밀성을 상실해서 적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또 그 이해충돌 방지법 해석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검사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정치 검사라 그러나 봅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가법 위반 업무상 배임도 타인 사무 처리자 그 사무도 재산 사무에 한정되는데 사무의 범위를 제한 없이 자꾸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야 결과적으로 인허가권 행사하면 돈 벌 수 있잖아. 그러면 재산 사무야. 아니 그렇게 그런 논리대로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전 업무에 위해서 손해를 끼치면 회사의 손해 결과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회사는. 그러면 그게 재산 사무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도 끝도 없이 그 이른바 구성 요건을 넓혀가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현동 개발도 어떠냐? 이것도 대장동과 판박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업 참여를 오히려 포기를 했더니 이 포기한 부분. 그러면서 특히 이렇습니다. 뭐라고 했죠? 민간업자 정바울이 인허가 사무만 대행해주면, 그러니까 이른바 이름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공사 이름만. 얘가 그런 식으로 원래 했어요. 그래서 누구 이름을 빌렸냐면 식품연구원 이름을 빌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식품연구원 이름으로 인허가를 다 받아요. 그래서 그 식품연구원은 국가 겁니다.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식품연구원의 본부장하고 부장이 파면 및 해임돼요. 감사원 감사 결과로. 근데 똑같이 그런 식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PM 수수료로 200억을 공사에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인허가 대행을 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인허가권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행사해주면 공사에 20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거절해야죠. 왜? 인허가권을 아무리 공사라 하더라도 그 공사라는 또 다른 경제 주체에게 그 인허가권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받았으면 아마 제3자 뇌물로 기소했을 겁니다. 안 받았더니 배임으로 또 기소하고. 그래서 이거는 뭘 했어도 기소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건 이제 독특한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이 50억이었습니다 당시. 왜냐하면 대장동 그 배당 이익이 아직 나오기 전이에요. 근데 지방공기업법상 50% 지분, 그러니까 뭐 50%가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상 지분 참여를 하려면 출자를 해야 되는데 지분 가격이 만약에 1,000억 원이면 1조 원 이상 증자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방공기업법상 한 사업에 자기 자본의 10% 이상을 출자할 수 없습니다. 이 계란을 나눠 담으라는 취지예요. 한 사업에 올인했다가 거기에서 망하면 공사 자체가 위태로워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을 출자하려면 공사 자본금이 최소 100억이어야 돼요. 근데 백현동은 땅값만 2,200억이 넘습니다. 이 정바울이 아시아 디벨로퍼가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그 땅을 사왔는데 살 때 가격이 2,200억 정도를 주고 샀어요. 그러면 거기에 50% 지분을 확보하려면 1,100억 원을 공사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1,100억 원이 한 사업에 10% 이상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본금에. 그럼 자본금이 1조 1,000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이 50억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장동도 결국 출자를 못해서 독자적인 개발을 접었잖아요. 대장동 같은 경우는 특히 행안부에 그 증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도 허가가 났습니다. 근데 성남시 의회가 반대를 해서 결국 좌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 안 됩니다. 왜? 이거는 민간 사업자가 그냥 땅 대지를 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수용 절차를 거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용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사가 수용권을 행사해서 사업을 진행할 건데 니네 관심 있으면 들어와 하면 들어올 기업들이 많은 건데 그러면서 이른바 은행 컨소시엄이 들어오는 건데 이거는 이미 민간이 대지를 샀어요. 그거를 무슨 방법으로 뺐습니까? 성남시가. 그걸 뺏는 순간 소송하면 무조건 지죠. 얘네는 개발되는 걸 전제로 땅을 샀거든요. 그리고 개발 인허가를 식품연구원이 받아줬어요. 심지어. 식품연구원 명의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파면 해임됐다고.
그 식품연구원 명의로 받아주고 그 받아주고 개발의 각종 이거를 갖다 4단계 종상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편의를 임대 아파트를 분양 아파트로 바꿔달라 이것도 다 식품연구원 이름. 왜냐하면 그때 인허가 받은 그 시행사는 식품연구원이었습니다. 그 왜 비싸게 땅 파는 건데? 아니요. 왜냐하면 땅을 팔고 빠졌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 이후에 인허가 대행 업무까지 다 해줘요. 본인 명의로.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이 되게 그게 감사 보고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본부장의 말은 뭐였냐면 땅이 안 팔렸는데 사준 게 너무 고마워서라는 거예요. 근데 사준 게 너무 고맙다고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그 임원이 인허가를 대행해 주면 됩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파면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인허가를 다 그쪽에서 진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24차례나 공문을 보냅니다. 그 돈을 개인으로 착복하지 않고 거기까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의심이 드는 구석은 있습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했겠습니까? 뭐가 있으니까 있지. 예, 그 부분은 있어요. 일정 부분 그리고 뭐 그 사실관계는 나와요. 뭐 접대를 받고 수사는 안 하더라고요. 예. 고발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감사원은 해당 부처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그 중징계 요구에 따라 파면 해임됐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 조치는 안 했습니다. 예. 지금 유병호 같은 사람들은 막 고발 조치 하죠.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불가능을 요구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기대 가능성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200억을 받았으면 제3자 뇌물, 안 받으면 배임.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뭘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구도예요. 그러면 불가능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위헌적이라는 거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인데요. 대북송금 사건은 최초에 아시다시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서 출발해서 대통령 떨어뜨리기 소재를 사용했고 검찰발 계속 이렇게 언론 보도로 핑퐁 게임을 하면서 드러냈지만 결국에 가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대납만 남았습니다. 대납 프레임만 남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대납하다 보니까 대납으로 뭐는 그려야 될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이른바 대북송금 대납 의혹이라고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 중에 대북 초청 친서 얘기가 나와요. 이재명 지사가 친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 친서는 그 영장 과정에서 제시됐거든요. 판사도 놀랬죠. 왜냐면 친서라 그래서 진짜 친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적어도 타이핑돼서 나와 있는 문서는 있는 줄 알았어요. 사인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결제 문서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없습니다. 뭐냐면 직인만 찍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실제 친서는 아무것도 없고요. 친서라고 표시된 앞장 이른바 갑지라 그러죠, 우리가. 그 갑지에 직인은 찍혀 있어요. 직인은 찍혀 있고 거기에 전결로 평화부지사 이화영.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보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뒤에 친서에는 날인이나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타이핑된 A4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친서냐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면 여기에 아무런 날인이 없는 거냐라고 물어봤고 없다. 누가 작성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 그 이화영 부지사의 그 전결로 되어 있고 갑지에 표시되어 있는 그 직인은 저희가 그래서 역으로 다시 확인했어요, 검찰한테. 경기도지사의 모든 공문을 출력하면 직인이 찍혀 나오는 건 알고 계시느냐? 알고 있다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경기도지사인이라고 찍혀 있는데 모를 리가 있냐? 그래서 그때 박규택 변호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운전면허증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나한테 운전면허증 줬는지 아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죠, 이거. 그러면 윤석열 지검장은 이 모든 이 참여연대 이런 사람이 이런 걸로
그 불기소 이유 통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검찰에서 나오는 모든 문서에는 이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다 사무관 결재도 다 적어 예. 중앙지방검찰청장 재직 시절에 우리가 발급받는 모든 그 불기소 이유서 내지는 그런 거에 불기소 이유서에 이게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기소 처분을 검사장이 다 아나요? 당연히 모르죠. 근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겁니다, 지금. 평화부지사 이화영. 이게 정결이라는 거죠. 최종 정결입니다. 경기도지사 임. 이 부분을 가지고 검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건 관련해서 지금 아직 뭐 기소도 안 돼 있고 그렇지만 이 대북송금 대납 사건의 특징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 건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으로 약속받은 게 있어요. 북한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약속들입니다. 뭐냐면 철도 사업, 그 다음에 신도시 건설 사업, 그 다음에 히토류 광산 개발 사업. 그래갖고 총 6개 사업인가를 개발을 보장을 받거든요. 우선권을. 그 우선권을 보장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선 함구해요. 검찰이. 그러면서 모든 대가가 이재명 지사 방북을 위해서 쓰였다는 거예요. 그쪽에 돈을 건넨 이유가 이재명 지사 방북을 위해서 돈을 건넸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기사 내용도 서슴없이 왜곡을 해요. 예를 들면 무슨 그 벌크머니를 이화영 부지사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벌크머니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엔 제재 그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유엔 제재 하에서 대규모 방북단이 가게 되면 개인별 지참금이 나와요. 그 지참금의 합계액이 너무 금액이 커지면 그게 또 그 대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벌크머니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거를 벌크머니라는 뇌물을 줘야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화영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 있다는 식으로 왜곡을 해요. 그게 그 자리에서 즉시 탄핵이 됐어요. 사실은. 기사 전문을 띄우게 해가지고. 그렇게 왜곡을 서슴없이 합니다. 결과적으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이 건 관련해서 이른바 나노스, 지금은 쌍방울 생명과학입니다. SBW 생명과학인데 그 나노스라는 회사가 그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걸 정식 공시를 띄우고요. 그 공시를 띄워서 최종적으로 거기 주가 부양돼서 그 주가 차익 이익으로 1,000억 원 넘는 이익을 봐요. 근데 그런 내용도 다 뺍니다. 그리고 심지어 쌍방울 내부 보고로 구두 보고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엑셀에다가. 거기 압수된 문서에 보면.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냐면 근데 그거는 영장 과정에서 전혀 제시 안 해요. 근데 이거는 별도의 쌍방울 사건에서 이미 증거 조사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서는 자기가 선별해서 증거를 공개할 수 없거든요. 다 내놔야지. 근데 그 과정에서 나온 건데 거기 그 과정에서 나온 거 보면 쌍방울 내부에서 회장한테 그런 보고가 들어갑니다. 김성태 회장에게. 어떤 보고가 들어가냐면 북한 쪽에서 이번에 나누스 나누스의 그 공시로 북한과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로 굉장히 이익을 많이 봤던데 우리한테도 좀 이익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북한 측 관계자의 요구가 있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 측도 그렇고 쌍방울 측도 그렇고 둘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요. 어느 부분에서. 이른바 대북 테마주로 북한과 그런 히토류 광산 사업 등 정말 알짜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해서 공시함으로써 나노스 주가가 폭등했고 거기서 엄청난 이득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건네진 800만 달러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도대체? 근데 방북을 위한 대가로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도 이루어졌다는데 스마트팜을 이걸 왜 그러면 대납을 하겠냐. 이익이 하나도 안 되는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뭔가 북한과 뭔가 스마트팜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의도에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개를 할 수 없잖아요. 남의 돈으로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해 놓고 무슨 수로 우리가 대북 경협 사업의 하나로서 스마트팜 사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를 못해요. 그냥 대납했다고 주장만 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되게 법적인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죠. 근데 한 가지 관통하는 문제는 뭐냐면 검찰의 사실관계가 다 맞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이건 범죄로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법을 무한해서 확장 해석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법을 창조해내면서 진행해 오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영장 심사 과정에서 다른 분들은 오히려 뭐 위증교사에서 소명이 됐네, 뭐가 소명이 됐네 이런 말씀들에 집착을 하시면서 뭐 기자분들이 쓰시지만 실제로 그 재판부에서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법리상 사실관계상 다툼이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 법리상이라는 표현은 법률가,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법률가건, 이게 이제 이 사건은 형사 사건이니까 검사이죠. 검사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뭐냐면 법적으로 네가 말이 돼? 하는 걸 지적받은 거거든요. 이게 범죄야? 라는 걸 지적받은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일부러 그걸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죠, 검찰은. 과거 같았으면 자기들이 이 부분에 법리상 납득할 수 없으면 완전히 뭐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 정도로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관계는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증거는 왜곡 조작될 수도 물론 있고. 그렇지만 법리를 뛰어넘어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가 그 정도로 무너지고 형해화됐고 형편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재판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기록, 뭐 복사비만 1,20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 노트북에 기본 하드 디스크에 그 기록이 다 안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한 트럭이 넘는 분량이고요. 그 기록을 다 검토하고 준비해서 반박하고 논박하는 게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그렇지 사건 자체가 어려운 사건은 아닙니다. 저희 변호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과식으로 나가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쌍방울 김성태는 네. 북한하고 같이 사귈 친구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북한도 네. 쌍방울 김성태랑 뭘 해가지고 네.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네. 진행될 거라고 상상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북한에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네. 그냥 외어버리하는 뜨내기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알고 있을 테고 김성태는 그래서 걔는 원래 그 조폭 출신으로 네. 그 주가 조작해서 남의 회사 말아먹고 그걸로 뭐 또 다 기업 사냥하고. 그렇죠. 그 기업에 자산 다 팔아먹고 돈 버는 놈 아니에요. 그 네. 회사 망하게 하고. 네. 그래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 북한과 짬짬해가지고 네. 북한에 그 자기 이익 적당히 주고 해서 네.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저는 좀 뭐 큰 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쓸데없는 인간하고 얽혀서 그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아니 지금 우리 조성호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은 사실 없는 법으로 무리한 기소를 하고 또 뭐 정말 처벌하려면 소급 입법을 해도 불가능할 것 같은 짓을 하는데 네. 이 재판부에서 왜 이렇게 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끝내지 않고 네. 오래 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디스미스, 그러니까 미국 법에 보면 이제 각하 제도인데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예심 같은 절차로 이런 거는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신속하게 절차를 종료시키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 기소를 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대선 후보 시절이었는지 검찰총장 시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대학교에 가서 강연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강연할 때 예, 뭐 나중에 3, 4년 뒤에 무죄 받아도 폐인된다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특수수사라는 게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게 재벌이면 감당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변호인들, 화려한 변호인단들을 무한정 투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김성태 회장조차도 결국에는 광장이 변론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이제 더 이상 안 맞는다는 거예요. 타임 차질을 너무 많이 썼다는 거죠. 김성태가 돈이 딸리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급을 낮춰서 선임하기로 해서 기존 광장과의 관계는 여기서 정리하겠다라는 게 김성태 쪽 입장이랍니다. 그래, 그 정도로 감당이 어려운 지경이에요. 대기업에서 실제로 그러면 저희는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실제로 그걸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뭐냐면 이재용 회장이 본인 돈으로 다 변론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뭐냐면 이재용 회장이 통상의 변론에서 제가 알기로는 5억 안팎을 쓰는 걸로 알아요. 근데 5억 가지고 그 대형 로펌의 그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끌고 못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그 대기업들의 오너들이 형사 리스크가 발생해가지고 기소가 되면 그 변론을 맡았던 로펌의 대기업 계열사의 자문 수요가 폭증을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 주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 주는 거. 네, 배임이죠.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 주는 거라고 의심하지만 이거를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실제로 자문을 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자문을 그 사소한 그러니까 어떤 칠링까지 정해서 최소 요 금액까지는 맞춰주고 그 이상 발생하면 추가 차질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자문 소유를 독점하게 되고 어쨌든 자문이 진행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문 소유를 독점하는 그 기회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2년 3년짜리 재판을 가는 거예요. 그 로펌들이 대형 로펌들이 큰 장이 서는 거죠. 근데 정치인들은 그럴 수 없죠. 이제 신념과 의리로 가는 건데 그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 소위 사법의 장난을 네. 어떻게 막아나요? 이게 사실은 앞으로 제대로 된 사회가 되려면은 그거 어떻게 검찰에 잘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그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두 번의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의 검찰 개혁은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첫 번째 공수처가 의미가 있으려면 인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인지 수사를 하려면 전국적인 이 첩보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25명의 검사와 그 50명의 수사관 그 사람들이 서울에만 존재하면 과천에 있죠. 과천에만 존재해서 지방 조직이 없는 공수처는 고발 사건 처리 부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검찰 개혁은 검찰의 수사권을 좁히는 방식이 아니고 검찰과 경찰의 견제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검찰은 그러면 우리 형사법 자체의 체계를 다 뒤집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형사법의 기본 체계는 검사로 하여금 형사 절차 전체를 주재하도록 해놨거든요. 그게 수사, 재판, 형집행. 재판에서는 누가 우위에 있죠? 누가 주도하죠? 판사가 주도하죠. 수사는 누가 원래 주도해야 됩니까? 경찰이 주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집행은요? 교도관이 하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정과정에 있어서 국가 대리인으로서 검사가 합법적 통제로서 적절하게 적법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역할하라는 게 원래 검사 제도예요. 수사를 하라는 거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의 수사 지휘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수사 재판에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서 거기서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로 검사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요. 법률가로서 마지막에 형집행도 함부로 형집행을 통해서 형집행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죠? 한명수사권 수사예요. 재소자들을 불러서 압박을 해서 다시 또 검사가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고 악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형집행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원래는.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했죠. 왜? 너무 깊숙이 개입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검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직접 수사권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그럼 교도행정도 직접 하라 그러세요. 본인들이 교도소 가서 애들 이렇게 뭐 그 행패 부리고 이런 애들 진압봉으로 때려 잡고 이런 것도 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감독을 하라 그랬더니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쫓아다니는 꼴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예비적인 보충적인 수사권으로서 예비적으로 남겨둬야지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게 너무 용이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원래 우리 형사법 체계는 그렇게 구성되지 않았는데 이른바 예전에 노태우 정부 때 범죄와의 전쟁을 거치면서 수사관들을 대거 뽑으면서 발생한 문제예요. 지금 문제들은 다. 예전에 우리 1987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경찰하고 검사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더 수사하고 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거기를 인권 통제하는 게 검사의 몫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의 손발이 생기면서부터 수사관들이 넉넉해지면서부터 그리고 특수부가 신설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어떻게 자기가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한 적법 통제를 자기가 합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피가 묻었는데 그 피를 어떻게 피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인정 못해요.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는 인력과 예산을 조정해야 된다. 지금처럼 오히려 인력 예산을 그대로 두고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인력 예산을 그대로 주고 수사 범위만 좁힌다거나 수사 범위가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똑같고 돈은 똑같은데 수사 범위가 좁아지면 그 해당 수사 범위에 대한 압력이 더 세지겠죠. 수압이 세지는 것처럼. 근데 특수부가 결국 1차 수사권 조정 때 어떻게 됐죠? 특수부가 수사하는 것만 특수부 공안부가 수사하는 것만 이른바 6대 범죄죠. 남겨두고 일반 형사부 사건을 다 경찰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면 인력과 예산은 똑같은데 이제는 특수부가 수사하는 것만 검사가 직접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특수부가 비대해지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검찰이 역대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포악해진 이유입니다. 역대 이렇게 포악한 검찰을 본 적이 있나요? 가장 포악해진 거예요. 왜? 인력과 예산이 차고 넘치는데 해야 될 업무는 특수부 업무로만 한정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날개를 달았죠. 자기 밑에 지금 놀고 있는 형사부 검사들이 줄 한 번 대려고 줄을 섰어요. 특수부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경찰이 포악해지나요? 맞습니다. 똑같이 목도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민생사건 범죄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지가 없게 되니까 경찰에서 마음대로 수사하고 있고 때로는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경쟁으로 더 포악하게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몇 가지 사건들 예를 들면 양문암 법률위원장에 대해서 경찰이 계속해서 9,900만 원 수임료를 받은 걸 가지고 비싸게 검사장 출신 고등검사장 출신이 9,900만 원 절대 비싼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받은 걸 가지고 그게 정상적인 수임료가 아니라 이른바 알선수재라는 거예요. 검사에 대한 그 청탁을 위해서 받았다는 그런 방식으로 몰아서 영장을 2번이나 쳤는데 2번 다 기각됐죠. 검찰에서 발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검찰과 경찰을 견제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 검찰의 검찰 수사관이 7,000명 정도가 됩니다. 지원 인력, 행정 지원 인력 4,000명을 제외하고 수사 인력으로만 7,000명 정도 돼요. 정도가 됩니다. 그 검찰 전체 수가 2,2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검사실에 가면 계장이 1명씩 있잖아요. 많은 데는 2명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죠. 지금 보면 7,000명이라는 얘기는 검사 2,200명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른바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든가 대검 반부패부라든가 아니면 특수부에 수사관들이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걔네들 가지고 손발 우리가 원래 형사사법 설계자들이 생각했던 건 검사는 머리 그다음에 손발은 경찰이 담당하는 걸로 구성을 했는데 머리 옆에 손발까지 직접 붙은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을 다 경찰에 전환 배치하는 걸로 조정을 해야 되고요. 예산도 과거 노태우 정부 이전처럼 그러니까 특활비도 대폭 아니면 거의 없어지는 정도로 줄여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직접 수사 말고 경찰이 하는 위법 수사를 통제하도록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 수사를 수사하도록 하는 범위로 사실상 좁혀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의 수사권은 칼집에 칼로 남겨져 있어야 돼요. 때로는 권력자에 의해서 직접 수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국민적 여론이 득세하는 중대범죄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엠번방 사건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죠.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한다기보단 수사 지휘에 충실하도록 하게 해야 되고 형집행에 충실하게 해야 돼. 형집행 지휘에 충실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른바 적법 통제 기관으로서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검사가 거듭나게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경찰 반면 또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데 경찰의 불법 수사는 또 검사가 수사함으로써 경찰의 불법 수사를 억제하게 해야 되고 또 검사가 어쨌든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우리 헌법 체제에서는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제 식구 감싸기로 나아갈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에 대한 항고권을 경찰한테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사의 영장 반려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법원으로부터 그걸 당부를 다시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재정신청권도 기관소송으로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경찰한테 부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이 봤을 때 이거는 기소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 재량을 남용해 가지고 불기소를 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경찰의 판단으로 그 재정 신청을 하게 해서 법원으로부터 그 불기소의 적법성에 대해서 한 번 더 통지하도록. 왜냐하면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게 심각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통제를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경찰처럼 전국적 조직을 갖춘 기관, 검사처럼 전국적 조직을 갖춘 기관들이 서로 상호 경쟁하는 구도로 견제하게 하지 않으면 공수처 같이 100명도 안 되는 기관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겁니다. 그렇게 상호 견제하게 했을 때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제가 검토했던 의견은 아닌데 저랑 같이 이정현 대표님 변론을 진행하고 있는 이건태 변호사님은 이제 이런 얘기도 하세요. 뭐냐면 정치적인 사건에서는 현행 행정부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죠. 국회법 안에 그런 이제 특검 발의에 관한 요건으로 제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하게 되면 특검이 발동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수자에게 주자는 거예요. 3분의 1 특검이 발동되는 영역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이 정지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공정한 사람에 의해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이건태 선배님의 견해이고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정치인에 대한 면죄부로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또 마지막 한 가지 견해로는 우리가 왜 이렇게 헌법을 잊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헌법이 애초에 설계한 검사의 상이 무엇이냐. 그거는 인권통제기관이에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설계한 국회의원의 그 지위가 무엇이냐.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대의기관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사실은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수준의 의사종족수가 아니면 직을 배제할 수 없도록 헌법은 설계해놨어요. 그게 행정부 우위 국가, 심지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리는 정도로 좀 약간 모욕적인데, 이 행정부의 압도적 우위에 있는 이 육공화국 헌법 체제 하에서 그나마 국회가 행정부를 그리고 사법부를 적절하게 견제하기 위해선 최소한 그 정도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라고 본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대다수의 선진 문명국가 헌법 체계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위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죠. 근데 법은 어떻습니까? 법을 만드는 건 76명만 있어도 돼요. 이론적으로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니까. 예. 그런데 우리 법에 보면 당선 모여를 정하거나 아니면 당연퇴직, 국회의원을 당연퇴직하게 하는 게 중에 하나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아니면 선거법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휴대폰으로 한번 여러분들 심심하면 검색해 보세요. 서초동발 정계 개편 치면 기사가 쫙 뜹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왜
고시 좀 조금 그 뭐 머리 좋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사법시험 출신이지만 사법고시 출신이지만 머리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법학 공부가 적성에 맞아서 그 공부에 좀 더 능숙했던 사람들이 그런 우연한 그 능력으로 임용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를 좌지우지한다? 이른바 서초동발 정계 개편을 한다? 이 너무 부끄럽거든요. 근데 그런 법들을 정해놔가지고 당연 퇴직시키는 거예요. 마치 일반 공무원처럼. 이 사람들은 선출된 사람들인데. 물론 지금의 국회가 윤리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것부터 먼저 고치는 게 선행돼야 된다는 것도 공감해요. 우리가 윤리적인 작용이 먼저 되고 그걸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형 확정되기 전까지 이른바 을이라는 이름으로 그 명백한 범죄자들을 감싸 안고 제명을 안 시키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바꿔 나가야겠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제도가 맞냐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분명히 국회의원을 직에서 배제하려면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를 요구했는데 76명의 동의만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법률로 마구마구 국회의원을 직에서 배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권이 정계 개편 수단으로 악용되는 거 아닌가. 권력자에 의해서 그 유혹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자기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헌법소원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적이 있고요. 의견은 대립돼서 나왔습니다. 또 다른 판단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다투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 심정으로는 검찰 제도를 폭파시키고 싶어요. 근데 검사 제도가 되게 저는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훌륭한 제도인데 이 훌륭한 제도가 굉장히 안 좋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그 안 좋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의 끝판에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근데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그 극단으로 가서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검찰 제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검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절차의 주재자이자 국가의 대리인,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그 형사 절차 전 과정에 걸쳐서 적법 통제를 하고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형사상 강제 처분 우리가 얘기하는 압수수색, 기소 이런 강제 처분들이 다 행정 처분이거든요. 근데 행정 처분을 법률가만 할 수 있도록 한 절차는 형사 절차가 유일합니다. 다른 행정 처분들은 그냥 공무원들이 막 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가장 강력한 국가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국가 폭력일 수밖에 없는 게 그 범죄라는 극악한 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국가 폭력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근데 그 국가 폭력이 오히려 국민과 시민들의 기본권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로 하여금 통제하라고 줬더니 자기가 칼춤을 추는 게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성에서 좀 멀어지게 지휘권자로서의 지휘, 그러니까 수사관이 아니고 원래 본연의 자리, 법률가로서의 본연의 자리로 돌려놓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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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우리 저 이사장님이 질의를 하시길래 오늘 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얘기인데 그 도시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반 그 뭐랄까 나대지라나 그러나요? 네.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하는데 보면은 이제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잖아요. 네. 보면은 시행사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 뭐 회사고 네. 시공사는 뭐 현대든 무슨 큰 대기업이고 네. 네. 이렇게 하는데 둘 간의 역할 네. 그리고 개발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네.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예. 질문 제가 사실은 이 도시개발 관련된 업무를 전문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시 그 이재명 시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했고요. 그 이재명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잘렸어요.
이종훈 시장님이 그 이른바 그 부동산 개발 세력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런 회사들 자문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잘렸다라기보다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변호사님, 시장님 바뀌셨는데 계속 그 시고문 변호사를 하실 건가요? 그러길래 사임하는 게 관례겠죠? 그랬더니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임했습니다. 예, 근데 그 시장님은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은 잘 모르세요. 근데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개발 업무에 많이 관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사실은 다른 변호사보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더 많이 합니다. 심지어 그 결합개발 SPP라고 하는 회사의 업무도 좀 도와준 적이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질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시행사 시공사라는 개념이 나뉘기 시작한 건 80년대 후반부터예요. 그러니까 저기 민주화된 이후부터. 그래서 90년대 초부터 왜 이걸 나누기 시작했냐면 건설사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사회적 역할과 기대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게 인허가 과정에서의 리스크는 항상 상존하거든요. 땅을 매입하고 인허가를 진행하는데 불법적 유혹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걸음 떼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를 최초에 누가 보통 해왔냐? 대기업에서 임원을 못 달고 나오는 사람이나 임원에서 승진 누락이 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 사업장을 차고 나가요. 그런 게 보통 시행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성이 있으면 시공사가 돈도 대여해줘요. 종잣돈도. 그리고 외층으로 은행권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지급보증까지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공 업무를 왜 직접 안 하느냐?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대출 금액이 제가 했던 예전의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천호동에 그 지금 46층짜리 건물이 3개가 서 있는 그리고 오피스 하나 서 있고 총 4개 건물이 서 있는 1조 원짜리 사업이었는데요. 그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PF 대출금이 4천억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 4천억이 나오면 거기가 시공사가 삼성물산이에요. 굉장히 탄탄한 회사죠. 삼성물산이 지급 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자율이 좀 낮은 편이어서 한 6%인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이자만 한 20억 정도 돼요. 근데 인허가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술밥을 사주고 용돈도 좀 주고 그러면 몇 달을 당길 수가 있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 유혹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네. 몇 달을 당기면 100억의 차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 주고 말죠. 그리고 사업성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업자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 주택 공급 사업은 시간의 예술이다. 이 시간에 물론 다른 건설 사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기를 얼마나 단축하느냐. 공기 단축하는 게 실제로 비용도 절감하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작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까지 사업 기간을 좁히면 이게 수지가 남는 사업인지 아닌지가 분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건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근데 시공사가 만약에 삼성물산이 뇌물 줬다고 해보세요. 한 일주일 동안 신문에 도배되겠죠. 그러면 그 뇌물 준 거에 100배 이상 그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100배, 1000배 이상 사회공헌 사업에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서 시행사가 따로 존재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시행권과 시공권이 그때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대기업으로 커지니까. 분리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분리되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에는 시공사가 직접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분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행사라는 존재가 별도로 존재해서 그 회사는 보통 프로젝트 회사로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가 들어갑니다. 그 회사가 끝나면 청산해요. 없어져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시행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업력은 그 대표의 업력이지 회사의 업력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프로젝트 회사, 우리가 보통 SPC라고 그러는데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내지는 그렇게 표현하면 코퍼레이션. 그래서 그런 특수 목적 회사를 딱 그 사업을 위해서 만들고 해체하고 만들고 해체하고
그 과정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땅을 분양받아서 하고 인허가를 진행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하면 돈을 쓰고. 그래서 보통 시행사가 한 달 운영비로 사업 규모에 따라 5천만 원에서 1억 5천 정도의 운영비가 월 운영비가 나와요. 근데 직원은 5명 이내입니다. 그러면 5명 이내에서 1억 5천 갖고 뭐 합니까? 밥 사고 술 사고 밥 사고 술 사고 용돈 주고 밥 사고 술 사고 용돈 주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시공사는 이제 공사 단가로 시공비를 받고 만약에 혹시 시행사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다면 그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 정도로 사업을 합니다. 그 대장동 이게 터지면서 네. 화천대유가 시행사잖아요. 맞습니다. 시행사는 엄밀히 아니고요. 시행사에서 천하도. 운용을 담당하는 운용사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보면 이제 시행사의 이익 네. 뭐 8천억 정도 되는 거 네. 이거를 이제 성남시에서 네. 너무 환수를 많이 안 했다 이게 문제 이제 다툼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던 업체들의 이익은 상당하지 않았나요? 시공사들이. 당연히 상당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김만배 측에서 이쪽에서 이제 처음에 일들을 추진할 때 네. 아무튼 뭐 시공사에서 이렇게 좀 뒷배를 좀 봐주고 이러지 않았나. 네. 그랬을 때는 그 시공사들의 이익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시공사는 딱 사실은 시공비가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정해진 평당 그 금액으로 단가 금액으로 딱 계약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대장동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 도시개발 사업이라서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게 사업 끝이에요. 그러면 그 개별 분양된 택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은 아주 별개의 사업입니다. 전혀 별개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사업은 이른바 택지 분양 사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화천대유는 거기서 5개 필지를 직접 분양받습니다. 우리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그 자산운용사, 그 시행의 자산운용 주체는 그러니까 시행 주체죠. 시행 주체는 수익 그 감정 평가로 수익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이게 이명박 정권 때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천대유 이 논란 나오면서 다시 또 없앴어요. 근데 원래는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 계약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5개 필지를 사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했어요. 근데 거기서 얻은 이득조차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너네는 왜 아파트 사업 안 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따지면 분당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아파트를 다 LH가 줘야 된다는 논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또 다른 뭐 광명 신도시 뭐 어디 있잖아요. 시흥 신도시 있잖아요. 그런 신도시. 여기 영통에도 신도시가 건설됐는데 영통 신도시도 그 건설사에다가 택지 분양하면 안 되고 자기가 다 아파트 사업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망하면 어떡합니까? 망하면 그냥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냥 부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시공사는 공사 단가를 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보여서 특별히 거기에 어떻게 문제 삼기는 어렵고요. 시행사에서 지금 막대한 이득이 남겨졌다고는 하는데 그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부풀리기 방식으로 진행된 거고 실제로 도시개발 사업 이른바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그 민간업자 수익은 4천억 정도입니다. 4천억이 조금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온 금액이 얼마냐? 5,503억 원입니다. 그거는 대법원에서 판결로 확정한 사실이에요. 예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성남시가 가져온 이익이 5,503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더 많이 가져왔어요. 우리가 근데 낸 돈은 얼마냐? 50억 1,000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이해했는지 네. 한번 여쭈면은 이 도시개발공사라는 건 택지 개발을 하는 거죠. 네. 신도시 택지 개발처럼. 네. 그래서 그 택지 개발에서 그 택지를 원하는 건설업자나 시행자한테 터를 분양하고 터를 분양하는 겁니다. 그 아파트 시행업자는 그거를 시공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 사업은 최초로 그걸 시행하고자 했던 이강길이가 만든 회사가 맞습니다. 시행업자로 들어갔다가 허가가 잘 안 나니까
성남시하고 컨소시엄을 한 거고요. 네. 성남시는 처음에는 공영 개발로 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민간업자하고 같이 하면서 그 하나은행이 들어가고 이강길이는 연대가 잘 안 맞아가지고 돈을 못 갚아서 그 저축은행 망가질 때 같이 날아가고 남은 남욱과 정영학과 또 중간에 있다가 없어진 또 정재창이랑 뭐 이런 친구들이 뭐 해보려고 하다 좀 잘 안 되니까 또 거기에 김만배가 들어가서 그걸 잘 풀어주고 그래서 사업이 돼서 택지 개발을 하고 그중에 또 네필지는 자기네들이 아파트 짓기 위해서 사고 또 SK도 좀 사고 이렇게 된 게 큰 줄기죠. 큰 줄기인데요. 네. 뭐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른 지역도 우리 뭐 수원에서 영통 신도시나 네. 동탄 신도시 개발할 때도 거의 똑같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다? 다 비슷하게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게 영통이나 동탄과 다른 거는 LH나 또는 경기개발공사에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에 민간업자가 들어가서 하려고 해도 안 된 것이 이제 성남시하고 연결되면서 거기에 비리가 있지 않나 하고 지금 저쪽에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어쨌든 그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다 그런 식으로 된 건데 왜 특히 여기만 그렇게 뒤지는지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련돼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름 이재명 대표가 성과로 적극 홍보했던 자기가 범죄 행위를 했다면 그럴 리가 없는데 성과로 적극 홍보했던 것들을 범죄화하고 있어요.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북 사업에서 어떤 이렇게 성과를 내보려고 노력했던 부분, 아니면 이번에 대장동 사업에서 크게 공익 환수를 했던 부분, 백현동 사업에서도 공익 환수 실적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는 그 이제 굉장히 기부채납 비율을 억지로 끌어올립니다. 그거 가지고 정바울이 시에 와서 난장판 부리고 깽판 부리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공익적인 부분들 그것들을 높이 해서 내가 이렇게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했던 사건들을 다 범죄로 몰아가고 있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에 한정지어서 보면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검찰 카르텔이 저지른 범죄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결과적으로 김만배가 사업권을 최종 가져오게 되는 과정 자체가 검찰이 결정적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이강길이 사업권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 사업권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남욱 등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본인은 구속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남욱 등은 다 피해갔죠. 그 피해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른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박영수 특검이고요.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이 곽상도입니다. 네, 곽상도 민정수석이었고요. 그래서 녹취록을 보면 그런 대화도 나와요. 야, 지금 이건 막았는데 이거 끝난 거 아니야. 곽상도가 막은 것처럼 보입니다. 청와대 도움으로 막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잠시 중지된 거야. 그러다가 2015년에 결국 수사가 재개됐고 다른 그 검사장에 의해서 수원지검에 의해서 성남지청 사건은 막았는데 수원지검에 의해서 수사가 재개됐고 결국에는 남욱이 구속이 됩니다. 그때는 곽상도가 그냥 변호사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남욱이 결국 구속되잖아요. 남욱 결국 구속돼서 처음에는 이강길이가 구속되는 바람에 이강길 사업권 남욱이 가져오게 되는데 그때 그 남욱이 가져오게 하는데 처음에 법조브로커로 개입한 사람이 김만배고요. 그 이후에 김만배로부터 여러 차례 도움을 받게 되면서 남욱 등 일당이 김만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김만배도 이 사업이 얼마나 돈 되는 사업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최종 그 남욱이 다시 이 사업에서 배제될 때 김만배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욱은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결국 무죄를 받게 해주는데 이제 그 박영수 특검을 다시 선임해서 무죄를 받게 해주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지분을 왕창 얻어내요. 주도권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합니다. 박영수 특검은 50억이 아니라 500억 받아도 된다.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어떤 역할이 컸냐? 그들 내부 관계에서 김만배로 하여금 주도권을 갖고 오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 게이트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곽상도 민정수석이 무죄가 나오고 추가 기소해서 추가적으로 기소했지만 여전히 면죄부 기소라고 제가 맨날 선물 같은 기소라고 하는 이유가 곽상도의 민정수석 시절의 수사 무마에 관해서 직무 관련성으로 역지를 못해요. 왜 역지를 못할까요? 그때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수사 무마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수사 무마가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곽상도가 했다면 언제 할 수 있냐? 그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민정수석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수사가 무마가 돼요. 정말 역할을 했는지는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수사 무마가 된 사정은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그다음에 조우영 이런 애들이 조우영이 누구냐면 그 당시 김양 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그 인척이에요, 인척. 예. 그래서 그 실제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강길의 진술까지 받았어요. 대출과 관련해서 알선의 대가로 20억을 건넸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안 해요. 입건도 안 하고. 남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남욱은 실제 20억을 받기로 했는데 결국 13억 5천만 받고 그 13억 5천을 LH 그걸 무마를 위해서 돈을 건네려다가 최종적으로 8억 5천만 원인가요? 6천만 원인가를 건넨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이게 받은 거. 그러니까 LH가 사업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걸로 받은 건 확인했는데 그게 이제 정상적인 변호사 보수 대가다 이런 걸로 다투기 시작했고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그런 불법들이 관여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진술까지 나왔는데 그 수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근데 그 수사 담당이 누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이었고요. 그때 편의를 봐주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분이 곽상도 민정수석입니다. 민정수석은 할 수 있는 자리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근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에 있을 때 걸로 자꾸 엮으려고 그러니까 무죄 나오는 거예요.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대잖아요. 어렵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어떻게 수사 무마를 합니까? 네. 네. 마무리. 아니 벌써 그 6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그냥 후딱 2시간 가까이 갔습니다. 저는 원래 여기서 이제 좀 재미난 질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조상호 변호사님 이제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씨한테 그 밍크 코트에 이제 돈 담은 거 이거 집어넣는 거 이제 그 한번 해보라고 그때 그랬었죠. 네, 예, 그거는 그 김용 부원장님 재판 때고요. 네. 저희 때는 이제 그걸 했죠. 그 코트를 입었는데 네, 코트. 양털 코트를 네. 10월달에. 네. 10월달에 양털 코트. 그랬습니다. 그 얘기만 잠깐 좀 해주세요. 예. 예. 일단은 재미있는 거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판에서 저희가 돈을 어떻게 들고 왔고 가려왔는지를 좀 설명해 달라고 하면서 당시 입었던 코트를 좀 갖고 오라 그랬는데 그때 코트가 양털 코트인데 그 양털 코트를 10월 달에 입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분은 또 땀이 많아요. 살집이 좀 있으신 분이어서. 근데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러지 않냐 그랬더니 그때는 좀 말랐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이 많지는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재연을 했는데 저는 되게 어색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그때 날씨가 되게 따뜻했다는 자료는 저희가 냈습니다. 냈고 그다음 또 김용 부원장님 재판에서 되게 재밌었던 거는 뭐냐면 이른바 재연을 하는데 김용 부원장님이 이제 그 신발 박스 안에 이제 1억 원을 담아가지고 가는 장면을 이제 재현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코트에 넣었더니 이만해집니다. 이만해져요. 진짜로. 해당 코트에 넣었더니 이만해지는데 그러고 다녔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쇼핑백에 담아줬다는데 그 박스를 그냥 쇼핑백을 들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꾸겨가지고 이렇게 넣었다는 게 그래서 정말 그 해당 박스를 들고 와서 재현을 해보라 그랬는데 진짜 이만해져요. 너무 어색한 거죠. 안 가려져요 이게.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때 당시에 그 과정을 정민용 변호사가 지켜봤다는 겁니다. 유동규 방에 나와서 김용 부원장이 나가는 전 과정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조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민용 변호사를 그때 이제 증인 신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였냐면 본인은 뭐 물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려고 베란다에 나갔고 베란다에서 유리문이었기 때문에 그 나가는 정과정을 지켜봤다라고 조서에 작성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불투명 시트지가 발라져 있어가지고 발밖에 못 봤다고 얘기해요. 법정에서는. 그래서 하도 이상하니까 조병구 부장이 물어봅니다. 재판장이. 혹시 지금 이 조서 내용만 보면 본인이 나오는 전 과정에 그 김용부 원장의 모습을 잘 지켜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근데 검사한테 조사받을 때 불투명 시스템에 가려져서 잘 안 보여서 나가는 사람 발밖에 못 봤다라고 진술은 그렇게 진술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죠, 재판장이. 아니 그러면 발밖에 못 봤는데 나오는 전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 것처럼 이렇게 조서가 작성된 거냐?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검사도 다 검사한테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이렇게 써주더냐? 그랬다는 거예요. 조작이죠, 이거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습니까? 조작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조사에 남겼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사실은 조상호 변호사님하고 술 마시면서 좀 들었었는데 이 이야기를 여기 계신 분들이 꼭 좀 들었으면은 얼마나 이 사건이 조작된 사건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좀 여쭤봤습니다. 수원과 대장동에 비교되는 건이 하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좀 여쭤봤는데 곡반정동의 현대 아이파크 건 이제 그게 이제 김용소 시장 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거의 한 9,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대장동 한 4,400세대인가요? 네.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4,400세대로 얻은 성남시의 공익이 1,500억이 넘죠? 5,503억. 5,530억. 3억. 예. 수원시는 얼마를 얻었을까요? 딱 두 개를 얻었습니다. 하나가 수원 아이파크 시립미술관, 이제는 수원 시립미술관이 됐죠. 그거 하나 하고 현대 그 아이파크 곡반정동 안에 있는 도서관, 한림도서관, 이 두 가지를 얻은 것이 극명하게 대비되죠. 두 개 다 합치면은 한 500억이 될까 말까. 9,000세대에서 얻은 금액이 한 500억 정도 되고, 한 4,400세대에서 얻은 게 그 정도. 뭐 나머지는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 추가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얻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걸 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면 검사들이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그럼 여기는 다 배임이잖아. 그러면 다 다른 도시들 다 배임이잖아. 시장 군수들. 예, 뭐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LCT 같은 경우는 한 분도 못 얻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제 2시간 가까이 열심히 해주신, 사실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 너무 바쁩니다. 방송도 나가야죠. 또 지역 행사도 해야죠. 금천구 호남 향후회장이어서 또 막 행사도 다 인사하러 다녀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에 또 이 첫 강의를 해주러 불원천리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격한 박수로 감사의 마음 대신 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